사람이 살아가며 겪는 인생의 파도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파도는 잔잔해서 괜찮지만 어떤 파도는 너무 높고 거칠어 많은 걸 바꿔버리기도 하죠. 제 나이가 그리 많진 않지만 그래도 한 5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그런 파도를 참 많이도 겪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부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미국에서 살았어요. 부모님은 코리아타운에서 한인마트를 운영하셨는데요. 규모가 그리 크진 않아도 장사가 제법 됐던 걸로 기억해요. 엄마가 직접 만든 김치와 김밥은 늘 손님들에게 인기 만점이었고요. 아버지 역시 여기저기서 물건을 떼오느라 쉴 틈이 없었죠. 두 분 다 한국을 많이 그리워하셨는데 전 워낙 어릴 때 건너와서일까요? 향수병을 앓지도 않고 나름 잘 지냈어요. 적어도 그날이 오기 전까진 말이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하루였어요. 아버지는 창고 안쪽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고요. 저는 카운터를 보는 엄마 옆에서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죠. 곧 폐점 시간이라 가게 안엔 손님은커녕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았는데요. 엄마가 "이만 문 닫고 들어갈까?" 하고 제게 말을 건 순간 갑자기 출입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덩치가 우락부락한 서양인이었죠.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한국 음식이나 문화가 유명할 때가 아니라서 손님들 대부분이 동양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서양인 손님의 노란 머리와 푸른 눈동자를 신기하게 쳐다봤는데요. 그 손님은 매대로가 물건을 고르는 대신 곧장 카운터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밀더군요. 새카만 쇳덩이, 다름 아닌 총이었죠. 놀란 엄마가 재빨리 저를 뒤로 물린 채 그 남자에게 말했어요. 당신 뭐야? 죽고 싶지 않으면 돈 내놔서. 남자는 욕설 섞인 영어로 엄마를 위협했어요. 하필이면 그날이 정산날이라 카운터 머니박스에 한 달치 매상이 그대로 들어있었죠. 망설이던 엄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외쳤어요. 총 내려놔! 여기서 경찰서가 얼마나 가까운 줄 알아? 집사람이 신고하면 10분 안에 경찰 들어올 거야. 그러니 그냥 돌아가. 지금 가면 신고하지 않을게. 하지만 남자의 총구는 여전히 엄마를 향한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개소리 말고 돈 내놔. 네 옆에 있는 딸 얼굴에 총알 박히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돈 내놓으라고. 알았어. 돈 줄게.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발 그 총 좀 치워줘. 남자가 저를 들먹이며 협박하자 결국 엄마도 더는 버티지 못했어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머니박스를 열어 돈을 꺼내기 시작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은영 엄마, 이제 슬슬 문 닫고 들어갈까? 아무것도 모른 채 창고 밖으로 나온 아버지가 뒤늦게 강도를 발견했고요. 놀란 강도는 그대로 아버지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그날의 총성이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해요. 늘 바위처럼 단단하고 강해 보이던 아버지가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돼 제 앞에 쓰러졌고요. 강도는 카운터에 있던 돈을 강탈하다시피 주머니에 쑤셔넣고 도망가 버렸네요. 엄마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울부짖었고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고도 엄마는 며칠을 말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저는 이러다 엄마마저 잃는 게 아닐까 공포스러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요. 어느 날 문득 엄마가 제 손을 꼭 붙잡고 그러더군요. 은영아,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집? 여기가 집이잖아. 여긴 이제 우리 집 아니야. 한국으로 가자. 네 외삼촌이 도와준댔어. 거기 가면 아빠도 있어? 순진무구한 제 질문에 엄마의 두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아니, 이제 미국에도 한국에도 아빠는 없어, 은영아. 대신 엄마가 아빠 못까지 은영이 지켜줄게. 그렇게 저는 엄마와 단둘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엄마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국 땅은 저희 모녀에게 야멸차기만 했습니다. 외삼촌 댁 작은 방 한 칸에 얹혀 살던 나날들이 얼마나 모멸스러웠는지 몰라요. 외숙모는 제가 밥 한 술만 더 떠먹어도 한숨을 푹푹 쉬며 눈치를 줬고요.
사촌들은 또래보다 체구가 작던 저를 괴롭히기 바빴어요. 미국에서 왔다며? 근데 넌 왜 이렇게 작냐? 젖비린내 날 것 같이 생겼어. 맞아. 그리고 영어도 왜 잘 못해? 너 미국에서 살았다는 거 거짓말이지? 거짓말 아니야. 영어 못하는 건 한인타운에서만 살아서 그래. 누가 그런 거 궁금하대? 됐고, 우리 집에서 얼른 꺼지기나 이 거지야.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알아? 사촌들의 폭언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요. 급기야 저를 옷장 안에 가두거나 때리기까지 했어요. 외숙모가 저를 싫어하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 거겠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래도 엄마에겐 말하지 않고 꾹 참았어요. 그쯤 돈을 벌기 위해 식당 일을 시작한 엄마에게 괜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몸에 남은 멍자국 때문에 결국 얼마 못 가 엄마도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잠옷을 갈아입는데 그날따라 일찍 퇴근한 엄마가 제 팔뚝에 번져있던 시퍼런 멍자국을 보신 거였죠. 이게 뭐야, 은영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만 껌뻑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떨궜죠. 설마 찬이랑 만석이가 그런 거니? 엄마는 바로 사촌들의 이름을 입에 올렸어요. 평소 심상치 않던 저희들의 분위기를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도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자 엄마도 더는 묻지 않았어요. 그 대신 제 팔을 감싸진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죠. 그날 밤 엄마는 저를 재우고 조용히 방을 나가셨어요.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제 귀엔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죠. 찬이랑 만석이 너희들 잠깐 나와봐. 엄마의 목소리는 낯설 만큼 날이 서 있었고 곧이어 사촌들의 투덜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왜요, 이 밤중에? 저 내일 주번이라 학교 일찍 가야 한단 말이에요. 니들이 은영이 때렸니? 아니요, 걔가 그래요? 잡아댈 생각 말고 사실대로 말해. 너희들이 은영이 때렸지? 안 때렸다고요. 그래? 그럼 경찰서 가서 폭행죄로 신고 놓고 제대로 조사해달라고 해볼까? 경찰 운운하는 엄마의 협박이 먹힌 걸까요? 사촌들의 목소리가 겁에 질려 작아졌어요. 그냥 저희끼리 놀다 그런 건데 무슨 경찰서를 가요. 그리고 은영이 걔가 먼저 재수없게 굴었거든요. 맨날 잘난 척이나 하고. 일부러 때렸다는 거구나. 너희보다 어린 동생한테 그러면 돼? 그때였어요. 누군가 슬리퍼를 끌며 거실로 나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외숙모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이 밤중에 애들 자꾸 뭐 하는 거예요, 형님? 옳게 잘 왔네. 옳게는 알고 있었어? 애들이 우리 은영이 때리고 괴롭힌 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겨우 그런 일을 지금 이 밤 이러고 계신 거예요? 애들끼리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걸 가지고. 그 순간 철썩하고 무언가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가보니 외숙모가 한쪽 뺨을 감싼 채 엄마를 노려보고 있었죠. 맞아요. 엄마가 외숙모의 뺨을 때린 거예요. 겨우 그렇니? 네 자식들이 마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형님, 지금 절 때린 거예요? 그래. 애들은 아직 어리니까 잘못할 수 있어도 넌 그러면 안 되지. 대신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 엄마의 서슬퍼런 기색에 외숙모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자 사촌들이 쭈뼛쭈뼛 그런 외숙모 뒤로 숨었죠. 뒤늦게 저를 발견한 엄마가 그런 사촌들에게 눈을 부라리며 말했어요. 당장 은영이한테 사과해. 안 그럼 진짜 경찰서로 갈 테니까. 미안해, 은영아.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저는 그저 두 눈을 깜빡이며 가만히 서 있었어요. 이제와 사촌들의 울며 겨자 먹기식 사과를 받아주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으니까요. 그러자 엄마가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그대로 방으로 끌고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엄마 뭐해? 우리 이 집 나갈 거야, 은영아. 너도 네 물건 챙겨. 지금? 왜? 그냥 엄마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서. 엄마 혼자 너 키우는 것보단 누구라도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했던 건데 여긴 우리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 힘들더라도 우리끼리 살아보자. 그게 낫겠다.
뒤늦게 잠에서 깬 외삼촌이 엄마를 붙잡았지만 엄마의 뜻은 단호했어요. 이후 저희 모녀는 작은 반지하 단칸방을 얻어 새 삶을 시작했죠. 겨울이면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들어오고 장마철엔 곰팡내가 진동하는 집이었지만 그래도 둘만 있는 그 공간이 저는 이상하게도 편안했어요. 엄마는 식당 일을 하는 틈틈이 다른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를 키우셨고요. 저 역시 학교가 끝나면 숙제를 하거나 밀린 집안일을 하며 성실하게 살았죠. 그때 제 꿈은 하루빨리 어른이 돼 돈을 많이 버는 거였어요. 그럼 더는 엄마도 저도 고생 안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갈 무렵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과로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웬걸 병원에선 췌장암이라고 하더군요. 너무 늦게 발견해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라고요. 세상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엄마를 붙잡고 울고 또 울기만 했죠. 엄마, 이런 게 어딨어?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엄마한테 이런 일이 생겨? 은영아, 엄만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엄마, 죽지 마. 이대로 가면 안 돼. 엄마까지 가버리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은영아, 그런 말 말어. 우리 은영이 씩씩하고 똑똑하잖아. 엄마랑 아빠 몫까지 살아내야지. 행복해야지. 엄마는 의연하게 저를 다독이셨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무엇보다 절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게 가슴에 사무치도록 걱정됐겠죠. 저는 저대로 세상의 모든 신들에게 또 먼저 떠난 아버지한테 빌고 또 빌었어요. 제발 엄마를 데려가지 말라고 말이죠. 하지만 엄마는 끝내 그 겨울을 넘기지 못했고요. 그렇게 저는 또다시 세상에 혼자가 됐죠. 철없이 매달릴 부모도 기댈 친척도 없던 저에게 삶은 가혹할 만큼 차가웠어요. 마음 같아선 그냥 엄마와 아버지 뒤를 따라가고픈 심정이었는데요. 어떻게든 살아가라던 엄마의 마지막 유언 때문에 차마 스스로 삶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대신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갔죠. 생활고 때문에 결국 대학교는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전까진 이성에게 이렇다 할 관심이 없던 저였는데 기댈 곳 하나 없이 너무 외로웠기 때문일까요? 제게 호감을 표시한 그 사람에게 속절없이 빠지고 말았죠. 그 사람은 저보다 4살 연상의 회사원이었는데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고 쭉 외롭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은영아, 너도 나도 혈혈단신이나 마찬가지잖아. 우리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면 어떨까? 나 너랑 함께라면 이 지긋지긋한 세상 그래도 살아볼만 할 것 같은데. 반지 하나 없이 던진 그 소박한 청혼이 어찌나 가슴을 울리던지 그때 저는 그 사람의 어깨에 기대어 처음으로 가정이라는 걸 꿈꾸게 됐어요. 비록 저희 둘 다 보잘것없는 가난뱅이들이었지만 함께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든든했죠. 결혼은 조촐하게 서로 축복해줄 사람 몇 명만 모아 식사 자리로 대신했어요. 번듯한 집도 대단한 예물도 없었지만 전 그저 좋았어요. 매일 아침 그 사람 얼굴을 보며 눈을 뜨고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 생겼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반년 만에 그 사람은 제 곁을 떠났어요. 퇴근길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허무하게 가고 말았죠.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네요. 미칠 것 같았어요. 아버지와 엄마에 이어 남편까지. 내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들은 왜 하나같이 내 곁을 오래 머물러 주질 않는 걸까? 세상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죠.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절망감과 상실감이 저를 좀 먹어 들어가게 됐네요.
그래도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어떻게든 꾸역꾸역 살게 되더군요. 먹고 살기 위해 이런저런 일을 전전하다 30줄에 백화점 안에 있는 한 명품 매장에서 일하게 됐어요.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요령껏 익힌 화술과 어떤 진상이 와도 꿋꿋하게 버텨내는 인내심 덕분에 나름 매출에 많은 기여를 했죠. 그만큼 월급이나 성과금도 꽤나 받았고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생은 제게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총 천연색으로 빛나는데 홀로 무채색으로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었죠.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제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 줄은 말이죠. 그날은 평소보다 유난히 힘든 날이었어요. 진상 고객이 AS 문제로 난리를 치는 바람에 진땀을 빼야 했거든요. 평소 술을 즐기진 않지만 날이 날인 만큼 한잔하고 싶었는데 때마침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은영아, 퇴근했어? 지금 너 일하는 백화점 근처에 있는 술집인데 올래? 얼굴 본 지 오래됐잖아. 바로 친구가 말한 술집으로 발길을 돌렸는데요. 친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몇 번 얼굴을 본 친구의 남자친구와 또 다른 낯선 남자 한 명이 같이 있더군요. 은영아, 인사해. 우리 오빠는 알 테고 이쪽은 오빠 대학 동기인데 방금 여기서 우연히 만났어. 같이 술 마셔도 괜찮지? 솔직히 불편했지만 사람 면전에서 싫다고 할 순 없어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걸까요? 남자는 술자리 내내 유독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은영씨, 목마르죠? 여기 물 좀 드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집 방향이 어디세요? 버스랑 지하철은 곧 끊길 것 같은데 이따 택시 같이 타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갈게요. 그런 남자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누가 봐도 선하게 생겼고 말투도 참 부드러웠지만 너무 오랜만에 이성에게 그런 호의와 관심을 받아서일까요? 좋기보다는 어색하고 싫더군요. 그래서 술자리가 끝나고 남자에게서 따로 문자가 왔을 때도 일부러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또 연락이 왔을 땐 단호하게 말했죠. 죄송해요. 자꾸 이러시는 거 불편해요. 괜히 오해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고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은영씨 처음 보고 왠지 모르게 자꾸만 관심이 가서 딱 한 번만 더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제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면 그땐 더는 연락 안 하겠습니다. 결국 그 주 주말에 남자를 다시 만났어요. 할 것도 없어 또다시 술집에 갔는데 어느 정도 술이 들어가자 남자가 그러더군요. 은영 씨는 뭐랄까 슬픔 속에 사는 사람 같아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그냥 잘 웃지도 않고 눈빛이 왠지 모르게 너무 슬퍼 보여서요. 제가 웃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 말에 순간 가슴이 턱 막히더군요. 하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쌀쌀맞게 입을 열었어요. 그쪽이 뭔데요? 얘기 못 들었나 본데 저 부모님도 일찍이 다 돌아가셨고요. 결혼도 한 번 했었어요. 돌싱이라고요. 은영씨, 그쪽은 총각이잖아요. 부모님도 멀쩡하게 두 분 다 잘 계실 거고 직장도 대기업 아닌가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으니까 괜히 불쌍한 여자 데리고 놀면서 동화 속 왕자님 하고 싶은가 본데 전 관심 없으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일부러 더 차갑고 모질게 얘기했어요. 잠시 말이 없던 그는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더니 이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영씨, 저도 누군가의 동화 속 왕자님을 할 만큼 그리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머니가 8살 때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는 일 때문에 바쁘셔서 친척집을 여기저기 전전하며 살았어요. 최근에 아버지가 재혼했는데 솔직히 새어머니랑 잘 못 지내서 겉돌고 있고요. 그의 말에 아차 싶었어요. 제가 너무 제 아픔에만 매몰돼 그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말이죠.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사실 은영씨 사정 친구한테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었어요. 감히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누군가를 잃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잘 알아요. 또 타인에게 함부로 마음을 열었다가는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것도요. 근데도 저는 은영씨가 좋아요. 아마 앞으로도 제 마음은 점점 커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다릴게요. 은영 씨가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열 준비가 될 때까지. 그 사람은 그날 이후로도 꾸준히 제 곁을 맴돌았어요. 언젠가부터 저는 그 사람의 메시지를 기다리게 됐고요. 문득문득 그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곤 했어요. 맞아요. 또다시 지치지도 않고 새로운 사람을 마음속에 들인 거였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어느새 그 사람과 연인 사이가 돼 있었어요.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평범한 연인들처럼 손을 잡고 걷는 일상이 제 무채색 세상을 총천연색으로 바꿔줬죠. 하지만 결혼에 대해선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전 남편에게 왠지 모르게 미안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남자친구 집안에서 저를 허락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데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자친구가 갑자기 차를 멈추더니 그러더군요. 은영아, 우리 결혼할래? 뭐?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나 진지해.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야. 평생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걷고 그렇게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가고 싶어. 지금 이대로도 좋잖아. 굳이 결혼까진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그래? 난 너보다 절대 먼저 죽지 않을 거야. 네 가족이 돼서 널 지켜줄 자신 있다고. 그리고 설사 내가 먼저 네 곁을 떠난다 해도 그땐 우리 아이들이 네 곁에 있어줄 거야. 남자친구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이 핑 돈 것도 잠시. 이내 현실적인 문제들이 저를 짓눌렀어요. 상철 씨 집안에서 날 허락할 리 없잖아. 난 고졸에 부모님도 다 안 계시고 무엇보다 한 번 갔다 온 몸인걸. 그러자 남자친구가 제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 사실 부모님한텐 이미 다 말씀드렸어. 두 분 다 처음엔 좀 놀라셨는데 그래도 내가 고른 여자라면 괜찮대. 한번 집에 데려와서 인사시키래.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에 두 눈을 동그랗게 뜨니 남자친구가 설핀 미소 지었어요. 그럼 정말이지. 사실 우리 집도 재혼 가정이잖아.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새어머니도 그런 쪽으로 좀 더 열려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한번 인사드리러 가자. 어때? 그래, 알겠어.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컸지만 그래도 남자친구를 위해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긴장된 마음으로 예비시댁을 찾은 날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오죽하면 병원에 들러 청심환까지 사 먹었겠어요?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그런 절 보며 웃더라고요. 은영아,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얗게 질렸어? 긴장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상철 씨 부모님 처음 뵙는 건데 어떻게 긴장이 안 돼? 내 얼굴 괜찮아? 화장 안 번졌지? 완벽해. 걱정하지 마. 남자친구는 저를 몇 번이고 안심시켰고요. 이윽고 현관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머니, 저 상철이에요. 은영이도 같이 왔어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마중을 나왔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화사하게 웃는 얼굴이 꽤나 미인이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은영입니다. 그래요, 어서 들어와요. 날도 더운데 오느라 고생했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안내를 받아 응접실로 들어섰어요. 고급스러운 목재 가구와 화려한 샹들리에에 부드러운 가죽 소파까지. 예비 시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집이 제법 잘 산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집안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으리으리했어요. 괜히 기가 죽더군요. 아버지는요? 잠시 거래처에 뭐 확인할 게 생겼다고 서재로 올라가셨어. 금방 내려오실 거야. 그럼 저희끼리 먼저 담소 좀 나누고 있을까요? 은영이가 어머니 좋아하는 케이크 사왔어요. 어머, 뭐 이런 걸 다... 그럼 이거 먹으면서 같이 차나 한잔 하자꾸나. 예비 시어머니와의 다과 자리는 어색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가 있어서 그럭저럭 버틸만 했는데요. 한 10분쯤 지났을까 남자친구가 갑자기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졸지에 예비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게 되니 너무 긴장되고 어색하더군요. 예비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는지 응접실엔 한동안 침묵만 흘렀는데요. 문득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들어보니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빤한 얼굴로 쳐다보더라고요.
저기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왠지 모르게 은영 씨 얼굴이 낯이 익은데. 글쎄요. 그러고 보니 은영 씨 네모네모 브랜드에서 일한다고 했죠? 나도 그 브랜드 좋아하는데. 어느 매장에서 일해요? 저는 땡땡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땡땡 백화점이요? 땡땡 사거리에 있는? 네. 오신 적 있으세요? 여기선 제법 거리가 되는데. 참나, 내가 거길 가긴 왜 가요? 우리 집 바로 옆에도 백화점이 떡하니 있는데. 참 이상하죠?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왈칵 일그러지면서 우아한 목소리도 날카롭게 바뀌었어요. 그뿐인가요? 저를 못마땅한 눈초리로 노려보며 입술을 앙 다물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차마 왜 그러시냐고 이유도 못 물어보고 뭔가 실수했나 싶어서 괜히 마른 침만 삼켰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예비 시어머니의 차가운 얼굴이 왠지 모르게 눈에 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물었죠. 저기 어머님, 진짜 저희 매장에 오신 적 없으세요? 저도 왠지 모르게 어머님 얼굴이 낯이 익은데.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파르르 떨며 헛웃음을 쳤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난 간 적 없다는데. 내가 뭐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지금 내가 상철이 계모라고 무시하는 거니? 이해할 수 없는 예비 시어머니의 과민한 반응에 어쩔 줄 몰라 하던 바로 그때였어요. 인기척이 나더니만 화장실에 갔다 온 남자친구가 응접실로 들어서더군요. 미안해,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이 오는 바람에. 어떻게 어머니랑 대화는 잘 나누고 있었어? 남자친구의 등장에 살았다고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것도 잠시.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달려와 절 억지로 일으켰어요. 당장 나가요, 당장!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머님은 무슨, 내가 왜 그쪽 어머님이야? 썩 물러가! 이미 더럽혀진 걸레야! 이렇게 얼굴 싹 바꾸고 나타나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갑작스러운 욕설에 정신이 아찔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 팔을 잡아 끌며 현관 밖으로 밀쳐내려고 했고 남자친구가 깜짝 놀라 그런 예비 시어머니를 막아섰죠. 어머니, 갑자기 뭐 하시는 거예요? 상철이, 너 얘가 누군지 아니? 인연 술집에서 일하던 년이야. 내 친구 박 여사 알지? 박 여사 아들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꽃뱀짓한 걸레라고. 돈 많은 집 아들들만 골라서 타겟으로 삼는다더니만 이번엔 우리 아들이야? 그 황당한 모함에 기가 막혀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박 여사라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말을 해? 너 사별했다는 그 남편도 보험금 노리고 네가 해코지한 거지? 너 같은 년들 내가 한두 번 만나본 줄 알아? 당장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급기야 예비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소금까지 들고 나와 제 얼굴에 뿌렸어요. 갑작스러운 예비 시어머니의 폭로 앞에서 남자친구도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정신을 차린 남자친구가 저를 얼른 감싸 안았어요. 어머니,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은영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다른 여자하고 착각하신 게 분명하다고요. 너 이 여씨한테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정신 차려, 이놈아. 아니, 홀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어머니가 진짜 잘못 아신 거라니까요. 얘가 너 없을 때 나한테 어떻게 굴었는지 알아? 계모라고 무시하면서 더러운 여자라는 등 먼저 욕하고 얼마나 모욕을 줬는지 아니? 그게 다 자기가 꽃뱀이라는 걸 내가 알아볼까봐 제발저려서 그런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모함을 이어가던 바로 그때였어요. 소란스러웠던 응접실에 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난리야? 다름 아닌 예비 시아버지였어요. 서재에서 일하다 아래층이 시끄러워지자 놀라 내려오신 것 같았죠. 저와 남자친구가 뭐라고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예비 시어머니가 울면서 예비 시아버지에게로 달려가 안겼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글쎄 상철이가 데려온 아가씨가 어디서 봤다 했더지만 제 친구 아들한테 꽃뱀짓한 술집 여자인 거 있죠? 뭐? 그게 사실이야? 네. 제가 그 여자 사진을 본 적이 있어서 확실히 알아요. 못하면 제 친구한테 다시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뿐인 줄 아세요?
제가 그걸 알고 뭐라고 하니까 파르르 떨면서 저한테 상철이 친모도 아닌 주제 네가 뭔 상관이냐는 등 죽고 싶지 않으면 입 조심하라는 등 막말을 퍼붓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비 시어머니가 눈물을 쥐어짜내기 시작했어요. 덜덜 떨리는 목소리하며 눈물 젖은 가련한 표정하며 어찌나 연기를 잘하던지 배우를 했으면 대성했을 것 같더군요. 저는 그때까지도 예비 시어머니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예비 시아버지 품으로 달려가 안기는 예비 시어머니를 본 순간 문득 예비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낯이 익었던 건지 깨달았어요. 동시에 예비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이런 말도 안 되는 모략질을 하는지도 알게 됐죠. 하지만 제가 어떤 대응을 해야 맞는 건진 여전히 혼란스러웠는데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가만히 절 보던 예비 시아버지의 두 눈이 일순 커다래졌어요.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이름 석자가 튀어나왔죠. 혹시 아가씨 강원도 삼척에 살던 김석환 씨를 알아요? 그분하고 너무 닮았는데. 예비 시아버지의 입에서 튀어나온 이름은 다름 아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의 성함이었어요. 강원도 삼척 역시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 저희 가족이 살았던 아버지의 고향이었죠. 아니, 아버님이 그걸 어떻게... 맞아요. 저희 아버지 함자가 김석자 환자예요. 미국으로 이민 가기 전까지 강원도에서 살았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예비 시아버지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군요. 그리고 지갑 속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어요. 이거 알아보겠어요? 정말로 아가씨 아버지가 맞아요? 사진 속엔 20대 초반쯤의 청년 두 명이 나란히 웃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은 제 아버지와 똑같이 생긴 얼굴이었죠. 맞아요. 저희 아버지예요. 예비 시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자 정말 충격적이게도 갑자기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군요. 놀란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눈알만 굴렸는데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앞으로 나섰어요. 아니, 아버지 갑자기 무릎은 왜 꿇어요? 은영이 아버님이랑 알던 사이예요? 그러자 예비 시아버지가 침음을 삼키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알다마다. 석환인 내 둘도 없는 친구였다. 아니, 친구를 넘어선 은인이었지. 전에 고아에 돈도 뭣도 없던 나를 석환이 부모님이 걷어먹여 주셨고, 같이 서울 올라왔을 때도 석환이 녀석이 노가다 뛰면서 내 대학 등록금을 벌어다 줬어. 자기보단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대학을 가야 한다고, 나중에 성공해서 다 갚으라고. 알고 보니 예비 시아버지와 아버지는 고향에서 나고 자란 오랜 친구였어요. 아버지는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던 예비 시아버지를 위해 대학 등록금까지 내어줬다 하더군요. 정작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도 못했으면서 말이에요. 덕분에 예비 시아버지는 무사히 대학 졸업장을 따낼 수 있었는데요. 취업과 동시에 아버지에게 본격적으로 은혜를 갚으려던 찰나 아버지가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연락이 뚝 끊겼다고 했어요. 석환이가 총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아주 나중에야 알게 됐어. 처와 딸이 있다는 것도 그때 알았는데, 석환이 어머니 아버지도 일찌감치 돌아가시는 바람에 뭐 찾을 길이 있어야지. 근데 석환이 딸을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예비 시아버지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는 제 눈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어쩜 석환이랑 생긴 게 꼭 닮았구나. 이제라도 은혜 갚으라고 하늘이 너랑 우리 상철을 만나게 했나 보다. 그 신묘한 인연 앞에서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비 시아버지는 그런 제 손을 잡고 예비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여보, 당신이 뭔가 오해한 게 분명해. 이 아이 내 하나밖에 없는 친우였던 석환이 딸이야. 석환이 딸이 꽃뱀 같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 아, 그렇죠. 제가 너무 닮아서 착각을 한 것 같네요. 다시 잘 알아볼게요. 다시 잘 알아볼 필요도 없어. 석환이 딸이 그럴 리가 없지. 은영아, 내가 우리 집사람 대신해서 사과하마. 오해가 있었던 거니 너무 마음에 담아들지 말거라. 당신도 얼른 사과해. 예비 시아버지의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마지못한 얼굴로 제게 사과했는데요. 여기서 예비 시어머니의 정체를 밝혀야 하나 고민하던 저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순식간에 저를 꽃뱀으로 몰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일삼던 예비 시어머니는 딱 봐도 보통 상대가 아니었거든요. 좀 더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그날은 예비 시아버지와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각지도 못한 인연에 대한 회포를 풀고요. 며칠 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예비 시어머니를 따로 불러냈어요. 제가 왜 어머님을 보자고 했는지는 아시죠? 제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뜨끔한 표정을 지은 것도 잠시, 이내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치더군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아니? 계속 그렇게 잡아떼실 거예요? 전 어머님 어디서 만났는지 다 기억났는데 그날도 제가 어머님을 알아본 것 같으니까 겁이 나서 말도 안 되는 모함으로 내쫓으려 한 거잖아요. 내 말이 틀려요? 아니 그날 오해한 건 미안한데 대체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는 건지. A는 잘 있어요? 저희 매장에서 비싼 지갑이며 가방이며 턱턱 잘도 사주던데. 제 말에 예비 시어머니가 입술을 짓씹으며 저를 노려봤어요. 맞아요. 예비 시어머니는 종종 제가 일하는 백화점 매장에 찾아오던 손님이었어요. 옆에는 늘 젊은 남자 애인을 끼고 와선 그 남자가 사달라는 건 다 사주곤 했죠. 즉, 예비 시아버지 모르게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예요. 전업주부라고 하셨으니까 그동안 다 아버님 돈으로 애인 선물 사준 거겠네요? 아버님도 이 사실 알고 계세요? 애인이라니? 걘 내 동생인데. 아, 그래요? 어머님은 애인이랑 이렇게 팔짱 끼고 스킨십을 진하게 하세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사진을 꺼내 내밀었어요. 매장을 비롯한 백화점 내 CCTV를 캡처한 사진으로 예비 시어머니와 상간남이 착 달라붙어 있는 모습들이었죠. 이 사진 아버님이나 상철 씨한테 보여드려 볼까요? 진짜 이런 동생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들도 잘 알 거 아니에요. 바라는 게 뭐니?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겠어? 예비 시어머니는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팔짱을 끼며 그런 시어머니에게 차갑게 입을 열었죠. 뭘 어떻게 하면 되겠냐뇨. 일단 저한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고 쫓아내려 한 것부터 제대로 사과하셔야죠.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세요? 제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분한 표정으로 입술을 짓씹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제 앞에 머리를 조아렸죠. 그래 사과하마. 무서워서 그랬다. 네가 내가 자주 가던 그 브랜드 매장 직원인 걸 깨닫자마자 조마조마해졌어. 네가 날 기억할까봐. 그 이랑 상철이한테 모든 걸 다 얘기할까봐.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런 거짓말을 한 건데 내가 잠깐 미쳤었나봐.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됐던 건데.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아버님이랑 오랜 친구 사이였기에 망정이죠. 하마터면 저는 거기서 억울하게 쫓겨날 뻔했어요. 아세요? 그래,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근데 제발 이 일은 그냥 덮어주면 안 될까? 나 그 사람하고도 벌써 헤어진 지 오래야. 이젠 정말로 가정에 충실할 거라고. 부탁하마. 네가 원한다면 무릎이라도 꿇을게.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예비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람들 많은 카페 한복판이었던지라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저희에게 쏠렸죠.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릎까지 꿇으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 아버님과 상철 씨에게 솔직히 다 말하세요. 지금까지 본인이 저지른 죄를 솔직하게 다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시든 죗값을 치르시든 하라고요. 만약 아버님이랑 상철 씨가 어머님을 용서하겠다고 한다면 저도 그 결정에 따를게요. 아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 입으로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웠다는 걸 말하라는 거니? 아, 세상에 어느 남자가 그걸 용서해. 용서받지 못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죠. 어머님이 진짜 반성하신다면 최소한 솔직하게 고백은 하셔야 맞는 거잖아요. 제가 직접 말하는 것보단 그 편이 낫지 않겠어요? 하! 아주 너 혼자만 고결하고 깨끗하구나. 이빠른 말은 누가 못해? 역시나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죠. 예비 시어머니는 언제 무릎 꿇고 거짓 눈물을 짜냈냐는 듯 벌떡 일어섰어요. 너 두고 보자.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협박 같지도 않은 협박을 남긴 채 그대로 먼저 카페를 떠나버리더군요.
혼자 남겨진 저는 이 일을 남자친구와 예비 시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걱정하면서 카페 밖으로 나왔는데요.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 툭 하고 제 어깨를 쳤고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거친 손이 제 입을 틀어막으며 허리를 낚아채더군요. 닥치고 가만히 있어. 소리 지르면 죽는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제 공포심을 자극했어요. 너무 두려워서 살려달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커다란 손에 짓눌린 얼굴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고 두 다리는 공중에 붕 뜬 채 힘없이 질질 끌려갔죠. 남자가 저를 끌고 간 곳은 작은 폐건물이었어요. 그 안에선 이미 누군가 절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예비 시어머니였죠. 남자가 절 예비 시어머니 쪽으로 던지듯 밀어버렸어요. 전 그대로 바닥으로 나자빠졌고 남자가 다가와 쭈그려 앉더니만 그런 저와 눈을 마주쳤죠. 그제야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한 저는 바로 남자의 정체를 알아봤어요. 다름 아닌 예비 시어머니의 상간남이었죠. 헤어졌다는 건 역시나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인연이죠. 어떻게 할까 자기야. 상간남의 말에 예비 시어머니가 씩 웃으며 말했어요. 몰라서 뭐라? 일단 이 고운 피부부터 싹 다 망가뜨려줘. 그리고 사진도 몇 장 좀 찍고 그 사진 인터넷에 확 뿌려버린다고 하면 그땐 이 가벼운 입도 좀 무거워지겠지. 어린 년이 어디 감히 날 협박하려들어.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등 뒤로 오소소 소름이 돋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상간남과 짜고 강제로 제 입막음을 할 작정이었던 거예요. 두려움에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꼴 좋다는 듯 구경하며 팔짱을 꼈고 그 사이 상간남은 제 양손을 등 뒤로 결박하고 낄낄거렸죠. 그러게 어디 주제도 모르고 우리 자기 심기를 상하게 해. 당신들 제정신이야? 이거 범죄라고.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들 콩만 먹어. 네 사진이 인터넷을 떠돌아다녀도 상관없으면 어디 해보시든가. 난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 여길 나가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진짜라고. 제가 이를 악물고 외치자 상간남이 순간 눈을 부릅뜨더니 제 뺨을 퍽 하고 때렸어요. 인연이 아주 입만 살았네. 그래 어디 신고할 테면 해봐. 니까짓 것 좀 갖고 논다는 이유로 내가 감옥에서 평생 썩을 것 같냐? 끼케야 몇 년이지. 그거 살고 나오면 그 다음엔 내가 널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상간남이 일순 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시퍼런 나를 품은 작은 칼이었죠. 우선 그 얼굴부터 제대로 망가뜨려줘야 정신 차리겠지? 그러자 잠자코 지켜보던 예비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자기야, 얼굴은 안 돼. 자국 남으면 곤란하니까 팔이나 배 쪽으로 해. 그 말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눈물이 울컥 차오르더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대로 가만히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간남이 팔을 들어 올리는 순간 있는 힘껏 고개를 숙이며 상간남의 팔뚝을 깨물었죠. 상간남은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절 밀어버렸고요. 저는 그 틈을 타 뒤로 구르듯 그 자식에게서 떨어져 나왔어요. 그리고 묶인 팔을 지지대 삼아 벌떡 몸을 일으킨 다음 출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죠. 이년이 너 거기 안 서? 뭐 하는 거야? 저런 어린 년 하나 어쩌지 못해서? 당장 잡아! 빨리 잡으라고! 예비 시어머니와 상간남이 뒤따라 뛰어오는 소리가 폐건물에 메아리 쳤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출구를 향해 달리고 또 달렸어요. 손은 여전히 묶여 있었지만 나름 학교 다닐 때 계주를 할 만큼 달리기를 잘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죠. 다행히 문은 잠기지 않았는지 몸통 박치기를 하자 바로 열렸고요. 저는 대로변까지 내달린 끝에 재빠르게 근처에 있던 작은 슈퍼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아이고 아가씨 꼴이 대체 무슨 일이에요? 네? 도와주세요. 저 납치당했어요. 경찰 좀 불러주세요. 놀란 가게 사장님이 바로 가게 전화를 들어 112에 신고해줬고요. 5분도 안 돼 경찰이 도착했어요. 상황이 틀어진 걸 알았는지 예비 시어머니와 상간남은 그대로 도망쳤는데요. 아무리 뛰어봐야 지들이 경찰 손바닥 아니겠어요?
1시간도 안 돼 두 년놈은 경찰들에게 붙잡혔어요. 상간남은 거칠게 욕을 해대며 저항했지만 순식간에 수갑이 채워졌고요. 예비씨 어머니는 모든 걸 포기한 듯 꺽꺽 울더군요. 이거다! 난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다 이 아줌마가 시킨 거라고! 상간남의 바락에 울던 예비씨 어머니가 헛웃음을 쳤어요. 자기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이제 와서 꼬리 자르기 하는 거야? 꼬리 자르긴 무슨... 애초에 자기가 나한테 전혀 입마금하게 도와달라고 했잖아! 난 그냥 시키는 대로 한 줄밖에 없다고! 자기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언젠 날 사랑한다며? 날 위해 죽을 수도 있다며? 야, 네 돈 뜯어먹으려면 뭔 말을 못하냐? 자기 진짜...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짓을 벌였는데? 상간남과 예비씨 어머니는 경찰서로 압송되는 중에도 서로 죄를 미루느라 바빴어요. 저 역시 함께 경찰서로 가서 피해 진술을 해야 했는데요. 얼마 안가 소식을 듣고 달려온 남자친구와 예비씨 아버지가 제 앞에 모습을 드러냈죠. 은영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랑 네가 왜 경찰서에... 남자친구가 제 손을 덥석 잡았고 예비씨 아버지 역시 혼란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런 부자에게 참아왔던 눈물을 삼키며 모든 이야기를 꺼냈어요. 카페에서 예비씨 어머니를 만났던 일부터 예비씨 어머니가 백화점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던 일, 그리고 그걸 감추기 위해 저를 납치해 협박하려 한 정황까지 한마디 한마디에 두 사람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요. 특히 예비씨 아버지는 분노로 바들바들 떨기까지 하더군요. 잠시 뒤 예비씨 어머니가 1차 조사를 마친 뒤 경찰과 함께 나타났어요. 예비씨 아버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먹이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당신이랑 상철이한테 얼마나 충실했는지 잘 알잖아요. 난 그냥 당신이 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외로워서 딱 한 번 그랬던 거예요. 근데 상철이 여자친구가 그걸 빌미로 날 협박하려 들어서 그래서 무서워서 그만... 예비씨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모든 걸 제 잘못으로 물고 가려 했어요. 저는 기가 막혀 핸드폰을 열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죠. 사실 예비씨 어머니와 카페에서 대화를 나눌 때 몰래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녹음 파일을 들은 예비씨 아버지가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예비씨 어머니를 노려봤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거짓말을 하려 들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간악한 년이 그새 또 녹음까지? 당황한 예비씨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저를 째려보며 이를 갈았어요. 그러자 예비씨 아버지가 예비씨 어머니에게 달려가 뺨을 세게 후려치더군요. 커다란 파열음과 함께 경찰서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예비씨 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당신이 지금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나도 상철이도 아닌 은영이야. 당장 은영이한테 사과부터 해. 알겠어요. 사과하면 되잖아요. 예비씨 어머니는 겁에 질려 울면서 제게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저는 당연히 그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죠. 이후 상간남과 예비씨 어머니는 감금, 납치, 상해 미수 등의 죄로 법적 재판을 받아야 했고요. 둘 다 실형이 선고돼 옥살이를 하게 됐네요. 물론 상간남이 말한 것처럼 둘 다 초범이었던지라 그리 오래 감옥에 있진 않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 사실이 너무 억울했어요. 한편으론 상간남이 찾아와 해코지를 하는 게 아닐까 두렵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런 불안함은 얼마 안가 사라졌어요. 그도 그럴 게 두 년놈은 출소 후에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됐거든요. 먼저 예비씨 아버지는 예비씨모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동안 두 년놈이서 펑펑 써댔던 시아버지의 돈을 전부 되돌려받은 건 물론이고요.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도 꽤나 두둑하게 받아냈죠. 결국 경제적으로 위기에 몰린 예비씨 어머니와 상간남은 도박에 손을 댔는데요. 큰 돈을 따긴커녕 잃기만 해서 더 큰 빚을 지게 됐죠. 현재 상간남은 또 다른 여자한테 꽃뱀짓을 하려다 사기죄로 고소당해 다시 감옥에 들어간 상태고요.
예비시모는 상간남에게도 버림받아 혼자 살고 있는데요. 목구멍이 포도청인 상황이라 그 나이에도 남의 집 파출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 하더군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건 아닌 것 같죠? 모든 사건이 일단락된 뒤 저는 남자친구와 조촐하게 살림을 합쳤고요. 지금은 시아버지까지 모시고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남편은 연애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제게 잘해준답니다. 남편을 닮은 든든한 아들과 예쁜 딸아이는 제 인생의 보물이나 다름없고요. 시아버지 역시 친정아버지처럼 곁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계세요. 앞서 제가 인생의 파도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살면서 수많은 인생의 파도를 만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은 파도를 피해서 살 수 없고 몇 번이고 물에 빠져 몸이 부서지더라도 헤엄쳐 나오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바다는 거센 파도가 지나가야 더 깊어지듯이 인생도 그렇더군요. 혹시 지금 인생의 파도 앞에서 괴로운 분이 있다면 제 얘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